여기 한평생을 바쳐 자식들을 훌륭하게 키워낸 72세의 은퇴한 교수가 있습니다. 그는 평생의 피와 땀을 쏟아 3명의 자녀를 모두 박사로 키워냈습니다. 첫째는 연봉 수십억 원을 받는 대기업 부사장, 둘째는 유명 대학병원의 주치의, 셋째는 국제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입니다. 세상 사람들의 눈에 그의 인생은 더할 나위 없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모든 이들의 부러움을 사는 성공한 삶이어야 마땅했습니다. 하지만 그 교수가 갑작스런 뇌졸중으로 쓰러져 차가운 바닥에 누워있을 때 필사적으로 세 자녀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를 기다리고 있던 것은 자식들의 싸늘한 냉대뿐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일주일 내내 누워있는 동안 병실에는 덩그러니 그 혼자뿐이었습니다. 그는 스스로에게 묻기 시작했습니다. 내 인생은 도대체 어디서부터 잘못된 것일까? 내가 무엇을 잘했고 또 무엇을 놓친 것일까? 더욱 놀라운 것은 평범해 보이던 한 간병인이 이 가정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녀의 한마디는 마치 정수리에 찬물을 붓는 듯한 큰 깨달음을 주었고 교수는 펑펑 눈물을 쏟으며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결정을 내리게 됩니다. 이 결정은 무려 40억 원이 넘는 유산 상속 분쟁을 불러일으켰고 박사 학위를 가진 세 자녀의 추악한 민낯을 만천하에 드러냈습니다. 그리고 그 결말은 현대 교육의 본질에 대해 깊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줍니다. 도대체 무엇이 성공한 아버지를 생의 마지막 순간에 친자식들과 완전히 의절하게 만들었을까요? 그 이면에는 어떤 인간의 본성과 진실이 숨겨져 있을까요? 지금부터 그 이야기를 천천히 풀어보겠습니다. 제 이름은 박문덕, 올해 72세입니다. 명문사범대학 국어교육과의 은퇴한 교수이지요. 서재에 앉아 벽면 가득 채워진 상장과 증서들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저도 모르게 가슴 뿌듯한 자부심이 차오릅니다. 그것들은 모두 제 세 아이들이 받아온 영광의 흔적들입니다. 초등학교 때 받은 모범 어린이상부터 박사 학위 증서, 그리고 각종 언론 매체의 인터뷰 기사까지 지난 40년 저는 제 모든 것을 바쳐 아이들을 키웠고 녀석들은 이제 우리 사회의 든든한 기둥이 되었습니다. 큰아들 지훈이는 42세로 전기공학과를 졸업한 뒤 미국으로 건너가 MBA를 취득했습니다. 지금은 유명 IT 기업의 부사장이 되어 수십억 원의 연봉을 받고 있지요. 둘째 딸 혜린이는 의대를 졸업하고 하버드에서 연수를 마친 뒤 현재는 대형 병원 감염내과 주치의로 의학계에서 명성이 자자합니다. 막내 아들 지호는 37세 법대를 나와 뉴욕대 법학 박사를 취득한 후 국제 로펌의 파트너 변호사가 되었습니다. 다국적 기업의 굵직한 사건들을 도맡아 처리하곤 합니다. 3명의 박사, 이것이 제 인생 최대의 업적입니다. 저는 천천히 몸을 일으켜 빛바랜 가족 사진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20년 전 아내 미주가 살아있을 때 찍은 사진입니다. 아이들이 우리 부부를 둘러싸고 환하게 웃고 있네요. 미주는 항상 이렇게 말하곤 했습니다. 여보, 우리 아이들 정말 대견하지 않아요. 그렇습니다. 시골 출신인 우리 부부는 사범대에 입학해 쥐꼬리만한 국비 장학금과 과외 아르바이트로 근근히 학업을 마쳤습니다. 결혼할 때 우리는 서울 서초구에 낡은 아파트 한 채를 장만했습니다. 당시 2억 원 정도였는데 그 돈은 우리 부부의 전 재산이나 다름없었지요. 아이들의 뒷바라지를 위해 우리는 평생 허리띠를 졸라맸습니다. 지훈이가 유학을 갈 때는 시골에 있던 선산과 땅을 팔았고 혜린이가 의대에 합격했을 때 미주는 학비를 보태느라 자신의 유방암 검진을 차일피일 미루기도 했습니다. 저 역시 미국 교환 교수로 갈 기회가 있었지만 가정을 돌보기 위해 포기했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 모든 희생이 가치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 세 아이들 모두가 박사가 되어 각자의 분야에서 빛을 발하고 있으니까요. 이웃들은 저를 볼 때마다 부러움 가득한 눈빛으로 말하곤 합니다. 박 교수님, 정말 자식 농사 하나는 기가 막히게 지으셨네요. 저는 그 말에 고개를 끄덕이며 속으로 쾌재를 불렀습니다. 그런데 왜 자꾸만 가슴 한 구석이 텅 빈 것처럼 허전한 걸까요? 저녁 7시. 저는 식탁에 홀로 앉아 조촐한 저녁상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텔레비전에서는 저출산 문제와 노인 요양 문제에 대한 뉴스가 흘러나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들어 아이들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하다가 이내 화면 위에서 손가락을 멈췄습니다. 지훈이는 늘 바쁩니다. 지난번 통화 때도 회사 인수 합병건으로 매일 밤샘 회의를 한다고 했지요. 혜린이도 만만치 않습니다. 병원 진료의 연구, 강의까지 병행하느라 눈코 뜰 새가 없습니다. 지호는 시차 때문에 통화할 타이밍을 잡기가 여간 어려운 게 아닙니다. 이해합니다. 정말로 이해합니다. 다들 출세한 사람들이고 중요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니까요. 그들이 바빠서 저와 놀아주지 못한다고 불평할 게 아니라 그들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해야 마땅한 일입니다. 그때 옆집에서 김할머니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얇은 벽을 통해 자식들과 도란도란 이야기 나누는 소리가 들립니다. 김할머니의 아들은 매주 손주들을 데리고 찾아옵니다. 온 가족이 화기애애합니다. 가끔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내 미주가 살아있었다면 우리 집도 저렇게 시끌벅적했을까? 아닙니다. 그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됩니다. 내 자식들은 김할머니네 아들보다 훨씬 훌륭합니다. 대기업 임원, 의사, 변호사. 얼마나 많은 부모들이 부러워하는 자식들입니까? 저는 서재로 돌아와 지난 40년간 정리해둔 강의 자료들을 바라보았습니다. 내일은 이 자료들을 정리해서 교육에 관한 책을 써볼 생각입니다. 3명의 박사를 키워낸 제 경험을 세상의 부모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문득 생전에 미주가 걱정스럽게 했던 말이 떠오릅니다. 여보, 아이들이 너무 성취만 셌다가 감사와 효도를 잊어버리면 어쩌죠? 그때 저는 항상 핀잔을 주며 반박했습니다. 당신은 걱정도 팔자요. 우리 아이들은 착한 애들이야. 단지 바쁠 뿐이지. 자리를 잡으면 자연스럽게 우리를 챙길 거라고. 아내가 떠난 지 6년, 아이들의 지위는 확고해졌습니다. 하지만 그만둡시다. 이런 생각은 하지 말아야지. 나는 성공한 아버지입니다. 박사를 셋이나 키워냈으니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밤이 깊었습니다. 저는 텔레비전을 끄고 잠자리에 들 준비를 합니다. 내일은 또 새로운 날이 밝을 테고 저는 제 교육적 성취에 자부심을 느끼며 살아갈 것입니다. 세상에 저처럼 박사를 셋이나 만든 아버지가 몇이나 되겠습니까? 이것은 제 인생 최고의 업적이자 제가 살아가는 이유입니다. 그날은 3월 15일. 제가 결코 잊을 수 없는 날이었습니다. 아침 9시. 저는 서재에서 교육 관련 집필을 위해 노트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책상 위로 따스한 봄 햇살이 비치고 있었지요. 성공한 아버지는 어떻게 3명의 박사를 키워냈는가? 라는 주제로 글을 시작하려던 참이었습니다. 갑자기 극심한 현기증이 덮쳐왔습니다. 책상을 짚으려 손을 뻗었지만 오른쪽 어깨가 제 말을 듣지 않고 툭 떨어졌습니다. 손에 쥐고 있던 펜이 바닥으로 굴러떨어졌고 잉크가 종이 위에 검게 번져갔습니다. 마치 제 머릿속이 엉망진창이 된 것처럼 말이죠.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입에서는 웅얼거리는 괴상한 소리만 새어나왔습니다. 스스로도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들을 수 없었습니다. 뇌졸중. 지식인으로서 저는 직감적으로 알 수 있었습니다. 오른쪽 반신이 마비되었고 혀가 굳어버린 것입니다. 일어서려고 발버둥 쳤지만 그대로 바닥에 쿵 하고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공포가 밀물처럼 밀려왔습니다. 이렇게 쓰러질 수는 없습니다. 아직 할 일이 태산 같은데 아이들이 더 성공하는 모습을 지켜봐야 하는데 구조 요청을 해야 합니다. 저는 떨리는 왼손으로 스마트폰을 집어들었습니다.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은 당연히 저의 가장 큰 자랑, 장남 지훈이었습니다. 간신히 번호를 눌렀습니다. 하지만 전화를 받은 것은 아들이 아닌 비서였습니다. 네, 박문덕 교수님. 부사장님께서는 지금 중요한 임원 회의 중이십니다. 용건이 있으신가요? 비서의 목소리는 정중했지만 사무적인 차가움이 묻어났습니다. 저는 뇌졸중으로 쓰러졌으니 도와달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제 입에서는 짐승의 울음소리 같은 소리만 나왔습니다. 교수님? 통신 상태가 좋지 않은 것 같네요. 목소리가 잘 안 들립니다. 부사장님께 전화 주셨다고 메모 남겨드리겠습니다. 뚜.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절망적인 눈으로 다시 화면을 쳐다보며 둘째 혜린이의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아예 연결조차 되지 않고
음성 사서함으로 넘어갔습니다. 안녕하세요. 감염내과 전문의 박혜린입니다. 지금은 전화를 받을 수 없으니 빗소리 후 용건을 남겨주세요. 무언가 말하려 했지만 제 목소리는 이미 제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지막 희망은 막내 지호였습니다. 손을 덜덜 떨며 번호를 눌렀습니다. 이번에는 누군가 받았지만 역시나 어쏘 변호사, 어시스탄이었습니다. 박 교수님, 박지호 변호사님은 지금 법정 변론 중이십니다. 급한 일이신가요? 저는 있는 힘을 다해 상황을 알리려 애썼습니다. 쉰 목소리와 거친 숨소리가 수화기 너머로 전해졌나 봅니다. 교수님? 목소리가 이상하신데요. 혹시 어디 편찮으십니까? 제가 즉시 119 구급대를 부르겠습니다. 적어도 타인인 비서가 구급차를 불러주더군요. 저는 차가운 바닥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3명의 자녀, 3명의 박사. 정작 내가 생사의 갈림길에 섰을 때 내 전화를 직접 받아주는 자식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이것 참 기가 막힌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습니다. 시간이 멈춘 것 같았습니다. 마비된 오른쪽 몸은 마치 남의 살처럼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문득 아내 미주가 임종 직전 제 손을 잡고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여보, 아이들이 너무 바쁘니까 당신 스스로 건강 잘 챙겨야 해요. 그때는 쓸데없는 걱정이라며 웃어넘겼는데 아내는 아마도 오늘 같은 날을 예감했던 걸까요? 1시간쯤 지났을까 현관문을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옆집 김할머니였습니다. 박 교수님 계세요? 집안에서 쿵 하는 소리가 났는데 무슨 일 있으신가요? 대답하고 싶었지만 모기 같은 소리만 나왔습니다. 문이 잠겨 있지 않았는지 김할머니가 조심스레 들어왔습니다. 아이고, 박 교수님, 이게 무슨 일이야? 바닥에 쓰러진 저를 본 김할머니는 사태의 심각성을 단번에 파악했습니다. 걱정 마세요. 구급차는 오고 있대요. 조금만 참으세요. 그녀는 구급대를 기다리는 동안 제 손을 꼭 잡고 계속 말을 걸어주었습니다. 괜찮아질 거예요. 자식들이 다들 훌륭하니까 금방 달려와서 잘 모실 거예요. 걱정 마세요. 저는 할머니에게 말하고 싶었습니다. 방금 자식 셋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아무도 받지 않았다고요. 하지만 말이 나오지 않아 그저 슬픈 눈빛만 보낼 뿐이었습니다. 구급차가 도착해 저를 신속히 들것에 실었습니다. 김할머니는 보호자를 자처하며 구급차에 동승해 주었습니다. 자녀분들에게 연락은 해뒀어요. 금방 올 겁니다. 달리는 구급차 안에서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풍경을 보며 저는 만감이 교차했습니다. 나는 박사를 셋이나 키워냈습니다. 그들은 성공했고 눈코 뜰 새 없이 바쁩니다. 하지만 내가 가장 필요로 할 때 그들은 곁에 없습니다. 이것은 교육의 승리입니까? 아니면 패배입니까? 사이렌 소리가 귓가를 때리며 마치 저에게 경종을 울리는 것 같았습니다. 어쩌면 제가 평생 자랑으로 여겨온 교육의 결과물에 치명적인 결함이 있었던 건 아닐까요? 하지만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우연일 뿐이라고, 애들이 정말 바빠서 그런 거라고 믿고 싶었습니다. 그들은 제 자존심이자 존재 이유니까요. 이번 첫날 저는 병상에 누워 있었습니다. 오른쪽 몸은 감각이 없고 발음은 뭉개졌지만 마음만은 이상하리만큼 차분했습니다. 곧 나의 자랑스러운 세 박사 자녀들이 달려와 나를 돌봐줄 것이라 믿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현실은 저에게 또 한 번의 매서운 펀치를 날렸습니다. 저녁 8시 병실 문이 열렸습니다. 저는 지훈이가 온 줄 알고 가슴이 뛰었습니다. 그러나 들어온 사람은 낯선 젊은 여자였습니다. 정장 차림에 고급 과일 바구니와 봉투를 든 그녀는 지훈이의 비서, 이 실장이었습니다. 교수님, 박지훈 부사장님 비서입니다. 부사장님께서 지금 긴급 인수합병 건으로 도저히 자리를 비울 수가 없으십니다. 대신 제가 과일과 병원비에 쓰시라고 현금 100만 원을 가져왔습니다. 필요한 게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100만 원. 저는 멍하니 봉투를 바라보았습니다. 지훈이는 고작 돈 100만 원으로 아버지에 대한 도리를 다했다고 생각하는 걸까요? 제가 원한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잠시라도 와서 내 손을 잡고 아버지, 괜찮으세요? 라고 물어봐주는 따뜻한 말 한마디였습니다. 비서는 물건만 내려놓고 황급히 나갔습니다. 병실에는 다시 정막만이 감돌았습니다. 씹지도 못하는 저에게 저 값비싼 수입 과일이 무슨 소용이란 말입니까? 밤9시 스마트폰이 울렸습니다. 혜린이의 영상통화였습니다. 아빠, 좀 어때요? 화면 속 혜린이는 병원 복도를 배경으로 서 있었고 목소리는 다급했습니다. 제가 뭐라 말하려 애썼지만 하는 소리만 나왔습니다. 혜린이가 미간을 찌푸리며 말했습니다. 아빠, 천천히 말해요. 답답해 죽겠네. 다 간신히 쥐어짜낸 말에 혜린이는 한숨을 쉬며 대답했습니다. 아빠, 저 지금 정말 못 가요. 중환자실에 위독한 환자가 셋이나 있다고요. 그러더니 본론을 꺼냈습니다. 참, 아빠, 집 문서랑 인감도장 어디 두셨어요? 나중에 수속 밟거나 병원비 처리할 때 필요하니까 미리 찾아둬야 해서요. 집 문서, 도장.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딸아이가 걱정하는 건 내 안위가 아니라 재산이란 말인가요? 그리고 건강보험증은 어느 서랍에 있어요. 저는 지금 당장 필요한 건 서류가 아니라 너의 온기라고 외치고 싶었지만 고개만 힘없이 저을 뿐이었습니다. 알겠어요. 푹 쉬세요. 내일 다시 전화할게요. 화면이 꺼졌습니다. 검은 액정을 바라보며 뼈저린 고독감을 느꼈습니다. 가장 실망스러운 건 막내 지호였습니다. 녀석은 제가 입원한 병원 바로 근처에서 일하고 있기에 제일 먼저 달려올 줄 알았습니다. 밤 10시가 되어서야 지호가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아빠, 괜찮아요. 말은 그렇게 했지만 시선은 계속 스마트폰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응? 제가 마비된 손을 뻗어보려 했지만 녀석은 눈길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제가 여기 신경과 과장님한테 얘기해뒀어요. 잘 봐주실 거예요. 지호는 시계를 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제가 내일 아침 재판 준비 때문에 급히 들어가 봐야 해요. 나중에 또 올게요. 들어와서 나가는 데까지 5분도 채 걸리지 않았습니다. 제 주치의에게 상태를 묻지도 치료 계획을 상의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의무 방어전 치르듯 눈도장만 찍고 가버린 것입니다. 이틀, 사흘, 나흘,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그 후로 아이들은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옆 침대의 김씨 할아버지는 아들이 매일 와서 밥을 먹여주고 몸을 닦아주며 말동무를 해줍니다. 맞은편 최씨 할아버지는 딸이 휴가를 내고 와서 지극정성으로 간호합니다. 그런데 저는요, 박사를 셋이나 키웠는데 간병해 줄 사람 하나 없어 덩그러니 누워만 있습니다. 간호사 김 선생이 안쓰러운지 넌지시 말을 건넸습니다. 교수님, 자녀분들이 다들 훌륭하신 분들이라면서요? 인터넷에서 기사 봤어요. 저는 씁쓸하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요. 너무 훌륭해서 늙은 아비 돌볼 시간조차 없는 대단한 분들이죠. 이번 6일째 밤, 복도에서 익숙한 목소리들이 들려왔습니다. 세 아이가 모여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소리를 낮췄지만 제 귀에는 또렷이 들렸습니다. 아빠 상태 어때? 혜린 의사 말로는 회복 가능성이 낮대. 오른쪽 마비는 영구장애가 될 수도 있나 봐. 지호. 그럼 장기 요양비가 만만치 않겠는데 지훈이의 목소리에는 계산적인 냉정함이 서려 있었습니다. 간병인 쓰면 한 달에 400만 원은 깨져. 1년이면 5천이야. 의료비 별도로 하고. 그럼 어떡해? 혜린 요양병원이 낫지 않을까? 전문적인 케어도 되고 비용도 좀 더 저렴할 텐데 한 달에 200 정도면 될 거야. 지호? 요양병원? 아빠가 싫어하실 텐데. 지금 싫고 좋고 따질 때가 아니야. 그리고 아빠 혼자 저 큰 아파트에 사는 것도 위험해. 집을 처분해서 요양비에 보태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어? 집을 팔고 요양병원으로 보내자 심장이 뜯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자기들끼리 내 운명을 처리할 방안을 논의하면서 정작 당사자인 내 의사는 안중에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눈에 저는 더 이상 존경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처리해야 할 비용이자
짐일 뿐이었습니다. 저는 눈을 감았고 뜨거운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40년 동안 제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아이들입니다. 효성 지극한 자식들로 키웠다고 자부했는데 알고 보니 철저하게 계산적인 타인을 키운 꼴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간병비, 집값, 요양원 비용은 계산할 줄 알았지만 아버지가 얼마나 외로운지, 얼마나 사랑이 필요한지는 계산에 넣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제 교육 방식에 근본적인 오류가 있었음을 의심하기 시작했습니다. 퇴원하는 날, 세 자녀가 모처럼 다 모였습니다. 하지만 저를 집으로 모셔가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아빠, 저희가 아주 유능한 간병인을 구했어요. 지훈이는 마치 업무 보고를 하듯 계약서를 내밀었습니다. 이 지역에서 제일 평판 좋은 홈케어 업체에서 추천받은 분이에요. 자격증도 있고 경력도 많대요. 저희가 석 달치 비용을 선불로 지급했어요. 원래보다 싸게 해주기로 했어요. 지훈은 계약서 조항을 꼼꼼히 살피며 법적인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휠체어에 앉아 그들이 계약서를 두고 옥신각신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아무도 제가 집에 가고 싶은지 무엇이 필요한지 혹시 너희 중 누가 나를 좀 돌봐줄 수는 없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그때 현관문이 열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수영입니다. 올해 63세, 은퇴한 초등학교 교사라고 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온화한 미소를 띤 그녀는 어딘가 기품이 있어 보였습니다. 오늘부터 어르신을 모시게 되었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습니다. 지훈이가 계약서를 저에게 들이밀었습니다. 아빠, 여기 사인만 하시면 돼요. 손이 떨려 제대로 글씨를 쓸 수 없었지만 억지로 서명했습니다. 아이들은 그제야 숙제를 끝낸 듯 홀가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럼 저희는 가볼게요. 회사에 급한 일이 있어서 저도 병원 당직이라 다음 달에 출장 다녀와서 뵐게요. 그들은 바람처럼 사라졌습니다. 텅 빈 집, 저와 간병인 이수영 씨만 남았습니다. 식사부터 하셔야죠. 소화 잘 되게 잣죽을 쏘아왔습니다. 이수영 씨는 짐을 풀더니 능숙하게 부엌을 정리하고 상을 차렸습니다. 보통 간병인이라면 첫날부터 이렇게 정성스럽게 음식을 준비해 오지 않을 텐데 그녀는 달랐습니다. 천천히 드세요. 흘리셔도 괜찮습니다. 마비된 왼손으로 숟가락질을 하느라 식탁에 죽을 흘려도 그녀는 싫은 내색 하나 없이 묵묵히 닦아주었습니다. 병원에서는 빨리 먹으라고 재촉만 당했는데 말이죠. 식사 후 그녀가 설거지를 하며 말을 건넸습니다. 교수님이시라 책이 참 많으시네요. 저도 문학을 좋아합니다. 특히 고전 시가를요. 그래요. 저는 호기심이 일어 물었습니다. 좋아하는 시라도 있어. 그녀는 잠시 생각하더니 두보의 시 한 구절을 읊었습니다. 네. 안득광천만간, 안득광하 챈만겐, 대비천하한 사구환한다. 비텐샤 한시쥐훈. 어찌하면 넓은 집 천만 칸을 얻어 천하의 가난한 선비들을 다 덮어주어 기쁘게 할꼬. 단순한 암기가 아니었습니다. 그 시에 담긴 애민정신을 깊이 이해하고 있는 듯했습니다. 선생님 출신이라 다르군요. 초등학교에서 35년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은퇴하고 소일거리 삼아 간병일을 하는데 교수님 같은 분을 모시게 되어 영광입니다. 날이 갈수록 이수영 씨의 진가가 드러났습니다. 그녀는 제 생활 패턴을 완벽하게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아침이면 제가 좋아하는 원두커피 향으로 저를 깨우고 콩을 갈아 신선한 두유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재활 운동을 할 때도 제가 포기하려 하면 조금만 더요, 할 수 있습니다 라며 끊임없이 격려해 주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즐겨 듣던 클래식 음악 목록까지 꿰뚫고 있어서 적재적소에 음악을 틀어주어 제 마음을 안정시켜 주었습니다. 어떻게 내 취향을 그리 잘 아시오? 책장에 꽂힌 CD들을 보니 알겠던데요. 교수님처럼 고상한 분들은 이런 음악을 좋아하시니까요. 어느 날 밤, 거실에서 아이들의 영상통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제가 잠든 줄 알고 자기들끼리 회의를 하는 모양이었습니다. 간병인 말로는 아빠가 재활해도 예전처럼 걷기는 힘들 거래. 평생 누워 계시면 병원비가 장난 아닐 텐데 이참에 집을 정리하는 게 낫지 않아? 강남 집값 지금이 고점이야. 35억은 받을 수 있어. 나중에 아빠 돌아가시면 상속세 문제도 있고
미리 증여받는 게 절세 측면에서 유리할 수도 있어. 저는 침대에 누워 피눈물을 삼켰습니다. 자식들에게 나는 이미 죽은 사람이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35억 아파트와 절세뿐이었습니다. 그때 이수영 씨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교수님, 안 주무세요? 출출하실까봐 따뜻한 차 한 잔 가져왔습니다. 그녀의 눈빛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습니다. 월급 받고 일하는 남보다 못한 내 자식들보다 이 낯선 여자가 훨씬 더 나를 가족처럼 대해주다니 고맙소, 이 선생. 아닙니다. 제가 해야 할 일인걸요. 그녀의 뒷모습을 보며 저는 묘한 기시감을 느꼈습니다. 이 여자는 정말 단순한 간병인일까? 제 72번째 생일, 음력 4월 10일이 되었습니다. 아침에 눈을 뜨며 생각했습니다. 그래도 오늘만큼은 아이들이 찾아오지 않을까. 뇌졸중 이후 맞는 첫 생일이니까. 하지만 오전 10시가 넘도록 전화기는 잠잠했습니다. 이수영 씨는 평소보다 더 밝은 표정으로 저를 대했습니다. 교수님, 오늘 무슨 날인지 아시죠? 내 생일이지. 자녀분들은 다들 바빠서 이해하오. 말은 그렇게 했지만 속은 문드러졌습니다. 점심때가 되어서야 지훈이에게 영상통화가 왔습니다. 고급 승용차 뒷좌석이었고 옆에는 외국인 바이어들이 보였습니다. 아빠, 생신 축하드려요. 지금 바이어 접대하러 골프장 가는 길이라 길게 통화 못해요. 죄송해요. 나중에 찾아뵐게요. 뚝. 1분도 안 되어 끊겼습니다. 오후 2시. 혜린이 전화, 수술복 차림이었습니다. 아빠, 생신 축하해요. 지금 응급 환자 들어와서 바로 들어가 봐야 해요. 건강하시죠? 선물은 계좌로 보냈어요. 뚝, 밤 9시, 지호, 전화. 미국 출장 중이라며 하품을 했습니다. 생신 축하드려요. 시차 때문에 너무 피곤하네요. 귀국하면 뵐게요. 뚝, 세 통화를 다 합쳐도 5분이 넘지 않았습니다. 저는 창밖의 어둠을 보며 깊은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 돈 보내고 과일 보냈으면 됐지. 내가 뭘 더 바라는가. 그때 부엌에서 고소한 멸치 육수 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이수영 씨가 쟁반을 들고 들어왔습니다. 따끈한 잔치국수와 정갈한 호박전,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돼지갈비찜이 놓여 있었습니다. 교수님, 생신에 국수가 빠질 수 없죠. 오래오래 건강하시라고 잔치국수 말아왔습니다. 눈시울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내가 살아있을 때 항상 차려주던 그 생일상 메뉴였습니다. 내 식성을 어찌 이리 잘 아시오. 그녀는 빙그레 웃으며 대답 대신 국수를 권했습니다. 식기 전에 드세요. 국수 한 젓가락을 입에 넣는 순간 목구멍으로 뜨거운 무언가가 함께 넘어갔습니다. 그것은 그리움이었고 위로였습니다. 식사가 끝나자 이수영 씨는 작은 상자를 내밀었습니다. 선물입니다. 열어보니 빛바랜 편지 한 통과 낡은 책, 그리고 흑백 사진 한 장이 들어있었습니다. 사진을 본 저는 숨이 솟는 것 같았습니다. 1984년 S대 사범대학 국어교육과 졸업 사진이었습니다. 맨 뒷줄에 젊은 날의 제가 서 있고 앞줄에 양 갈래머리를 한 여학생이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들어 이수영 씨를 쳐다보았습니다. 설마, 자네가. 네, 선생님. 저 81학번 이수영입니다. 기억나세요? 제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40년 전 수없이 많은 제자들 중 유독 기억에 남는 아이였습니다. 자네. 그래. 기억나는군. 가정 형편이 어려웠던 그녀의 눈가에 물기가 맺혔습니다. 3학년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등록금이 없어 학교를 그만두려 했을 때 선생님께서 몰래 등록금과 생활비를 지원해 주셨잖아요. 덕분에 무사히 졸업할 수 있었습니다. 기억이 본물 터지듯 밀려왔습니다. 학업 성적은 우수한데 가난 때문에 꿈을 접으려던 제자가 안타까워 제 월급을 털어도왔던 기억이 납니다. 이 편지 기억하세요? 졸업할 때 선생님이 써주신 거예요. 누렇게 바랜 편지지를 펼쳤습니다. 수영 양에게. 지식은 사람을 똑똑하게 만들지만 선량함과 책임감만이 사람을 진정으로 행복하게 만든다네. 교사는 지식을 파는 상인이 아니라 영혼을 깨우는 스승이 되어야 해.
부디 훌륭한 선생님이 되어 이 사랑을 아이들에게 전해주게. 편지를 읽는 내내 하염없이 눈물이 흘렀습니다. 선생님, 이수영 씨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선생님께선 저희에게 늘 선량함과 책임감을 가르치셨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의 세 자녀분들에게는 지식만 가르치고 그 품성은 가르치지 못하신 건가요? 그녀의 말은 비수처럼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졸업 후 35년간 교단에 서면서 선생님의 말씀을 단 한순간도 잊은 적이 없습니다. 선생님께서 쓰러지셨다는 소식을 동문회를 통해 듣고 제가 간병을 차원했습니다. 자녀분들은 제가 그저 돈 받고 일하는 간병인인 줄 알지만 저는 은혜를 갚으러 온 것입니다. 충격이었습니다. 40년 전 내가 베푼 작은 친절을 기억하고 은퇴 후 편안한 노후를 마다하고 병든 스승의 대소변을 받아내러 온 제자. 반면 내 모든 것을 바쳐 키운 자식들은 아버지가 죽기만을 기다리며 유산 계산기를 두드리고 있습니다. 선생님, 40억 자산가이시지만 지금 가장 가난한 아버지가 되셨습니다. 박사 셋을 키우셨지만 사람 셋을 키우는 데는 실패하셨습니다. 저는 그날 밤 72년 인생 중 가장 서럽게 울었습니다. 나의 교육은 철저히 실패했습니다. 성공을 얻느라 인성을 놓쳤고 자식들에게 받는 법만 가르치고 베푸는 법을 가르치지 않았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누구를 향한 사과인지도 모른 채 저는 이수영 제자의 손을 잡고 통곡했습니다. 그날의 깨달음 이후 저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나흘 뒤 저는 이수영 씨에게 부탁해 평소 알고 지내던 임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교수님, 정말 유 원장을 이렇게 수정하시겠습니까? 임 변호사는 안경을 고쳤으며 재차 확인했습니다. 네, 내 뜻은 확고합니다. 저는 서초구에 있는 35억 원 상당의 아파트와 예금 8억 원을 합친 전 재산 43억 원을 사회에 환원하기로 했습니다. 문덕장학재단을 설립하여 가정 형편이 어렵지만 학구열이 높은 학생들을 지원하는 데 쓰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저를 위해 남겨둘 노후자금 2억 원을 제외하고 세 자녀에게는 단 한 푼도 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자녀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텐데요. 알고 있어. 하지만 이게 내가 그들에게 줄 수 있는 마지막 가르침이요. 저는 재단의 집행위원장으로 이수영 씨를 지명했습니다. 그녀라면 제 뜻을 가장 잘 받들어줄 사람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유언공증은 옆집 김할머니와 경비원 아저씨가 증인이 되어주어 일사천리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닷새 후 지훈이가 들이닥쳤습니다. 아버지, 유언장을 고치셨다니 그게 무슨 소리예요? 뒤이어 혜린이와 지호도 달려왔습니다. 세 자녀가 한자리에 모인 건 퇴원날 이후 처음이었습니다. 35억짜리 아파트를 기부한다고요? 아빠, 제정신이세요. 그 간병인이 꼬드겼죠. 지금 치매 기운이 있으신 거 아니에요. 지훈이는 씩씩거리며 소리쳤습니다. 이건 우리 몫이에요. 우리가 얼마나 고생해서 이 자리까지 왔는데 당연히 받아야 할 보상이라고요. 보상. 제가 힘겹게 입을 열었습니다. 나는 너희를 박사로 만들었지만 사람으로 만들지는 못했다. 이 돈을 너희 같은 탐욕스러운 자들에게 주느니 정말 필요한 아이들에게 주는 게 100번 낫다. 탐욕이라니요. 우리가 불효자라도 된다는 말씀이세요? 우리 바빠서 그런 거잖아요. 마음은 안 그렇다고요. 혜린이가 울먹였습니다. 마음, 제가 되물었습니다. 내가 병원에 일주일 동안 혼자 누워있을 때 너희들의 그 마음은 어디 있었느냐? 요양병원 비용 아까워서 집팔 궁리하던 그게 너희들의 마음이냐? 셋은 꿀먹은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곧 지호가 법률 가다운 본색을 드러냈습니다. 아버지, 이 유언장 인정 못합니다. 소송 걸 거예요. 아버지 심신미약 상태 주장해서 무효화시킬 겁니다. 자식이 부모를 상대로 소송을 하겠다니. 그래, 해볼 테면 해봐라. 하지만 내 뜻은 꺾지 못할 것이다. 다들 나가라. 저는 아이들을 내쫓았습니다. 그들이 돌아가는 뒷모습을 보며 가슴이 찢어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사람 만드는 유일한 길이니까요.
4월 25일. 운명의 장난처럼 저는 두 번째 뇌졸중을 맞았습니다. 이번에는 훨씬 심각했습니다. 전신 마비가 왔고 언어 능력도 거의 상실했습니다. 죽음이 가까워졌음을 직감했습니다. 이수영 씨는 밤낮으로 제 곁을 지켰습니다. 하지만 자식들은 여전히 유산 소송 준비에만 열을 올리고 있었죠. 그런데 기적 같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병실 밖이 시끌벅적해지더니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선생님. 눈물 범벅이 되어 들어온 중년의 남성은 K고등학교 교장 왕대명 군이었습니다. 선생님, 저 기억하십니까? 제가 책 살 돈 없을 때 참고서 사주셨던, 뒤이어 교육청 장학사가 된 장숙희 양, 유명 소설가가 된 임문웅 군, 제가 40년간 가르쳤던 제자들이 줄을 지어 병실로 들어왔습니다. S대 동문회 네트워크를 통해 제 소식이 퍼진 모양이었습니다. 선생님 덕분에 제가 사람이 되었습니다. 선생님 가르침대로 아이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제자는 자신의 딸을 데려와 인사시켰습니다. 선생님, 제 딸도 선생님 같은 교사가 되겠다고 이번에 사범대에 갔습니다. 병실은 어느새 꽃다발과 제자들로 가득 찼습니다. 간호사가 인원을 제한해야 할 정도였습니다. 이수영 씨가 제 귀에 대고 속삭였습니다. 선생님, 보시죠. 선생님은 실패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많은 자식들이 선생님의 뜻을 잇고 있잖아요. 이게 진짜 성공한 인생 아닙니까? 저는 움직일 수 없는 몸 대신 눈물로 대답했습니다. 그렇습니다. 내 핏줄은 나를 버렸지만 내가 가르침으로 낳은 이 아이들은 나를 잊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교육은 지식의 전수가 아니라 사랑의 전승이라는 것을 죽기 직전에야 깨달았습니다. 5월 1일, 저는 이수영 씨에게 눈짓을 했습니다. 미리 준비해둔 노트를 꺼내달라는 신호였습니다. 병실에는 제자들과 소식을 듣고 마지못해 온 세 자녀가 함께 있었습니다. 이수영 씨가 제 노트를 대신 읽어내려갔습니다. 사랑하는 제자들아, 그리고 나의 아들, 딸들아. 나는 평생을 교육자로 살았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것을 놓치고 살았다. 지훈아, 혜린아, 지호야, 너희를 박사로만 키우고 따뜻한 사람으로 키우지 못한 것은 이 아비의 잘못이다. 부디 너희는 성공보다 더 중요한 것이 사람다움이라는 것을 깨닫길 바란다. 세 자녀의 표정이 일그러졌습니다. 부끄러움인지 분노인지 모를 표정이었습니다. 제자들은 흐느껴 울었습니다. 저는 지훈이의 손을 잡으려 애썼지만 힘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훈이가 잠시 머뭇거리다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끝에서 미세한 떨림이 느껴졌습니다. 그것으로 되었습니다. 마지막 수업은 끝났습니다. 5월 12일, 장례식이 치러졌습니다. 빈소는 수많은 제자들과 교육계 인사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스승의 은혜는 하늘 같아서 누군가 시작한 노래가 조문객들 사이에 울려 퍼졌습니다. 상주 자리에 선 세 자녀는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조문객들이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기 때문입니다. 저 사람들이 소송 걸었다는 자식들이야. 아버지는 성인군자인데 자식들은 어쩌다 저렇게 됐대. 8일 날 법원의 판결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유언장, 효력 인정, 자녀들의 청구 기각. 법원은 저의 정신 상태가 온전했으며 유언의 절차에 문제가 없다고 판결했습니다. 이로써 43억 원의 유산은 전액 문덕 장학재단으로 귀속되었습니다. 장지에서 이수영 씨는 제 묘비 앞에 하얀 국화꽃을 놓으며 말했습니다. 선생님, 편히 쉬세요. 선생님의 뜻은 저희가 영원히 이어가겠습니다. 석양이지는 뉴욕 비석에는 제가 평생 가슴에 품었던 말이 새겨져 있습니다. 스승은 도를 전하고 학업을 주며 의혹을 풀어주는 사람이다. 쓰죠. 소위 젠더 쇼교 제호에. 하지만 저는 압니다. 전도 준더 도를 전한가 가장 중요하다는 것을요. 뉴스에서는 40억 유산 사회 환원, 참스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기사가 연일 보도되었습니다. 많은 부모들이 이 기사를 보며 자신의 교육관을 되돌아보았습니다. 3명의 박사를 키운 아버지, 그는 자식 농사에는 실패했을지 모르지만
수백 명의 참된 스승을 길러낸 진정한 교육자였습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녀를 명문대에 보내고 고액 연봉자로 만드는 것만이 성공일까요? 아니면 비록 평범하더라도 부모의 손을 잡아줄 줄 아는 따뜻한 사람으로 키우는 것이 성공일까요? 박문덕 교수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묵직합니다. 지금 여러분 곁에 있는 가족의 손을 한번 잡아보세요. 성공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따뜻한 온기 속에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더 깊은 울림이 있는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